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에 정부가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하기 전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돼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남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공여제 반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염이 심각한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PC에 메신저를 그대로 켜놓고 갔다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제처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돼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카고의 싱싱싱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남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공여제 반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을 안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환경 정화 작업을 거쳤지만 일부는 아직도 심각한 오염 때문에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권재형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개혁위원회 의정부 출신 권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는데 고심이 좀 깊으시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점점 증가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먼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미군 기지, 그다음에 시설,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공여에 빌려준 것이죠. 무상으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을 공여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파 많이 우리 공여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한미군 지휘 협동 기준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여 기간은 또 별도로 없고 무기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미군 용산 미군이 떠오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미군에 공여됐던 땅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전국에 현재 산지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 93개소, 한 242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지금 51개소가 87%가 경기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 또 경기 북부에는 38개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이 크기는 저희 의정부의 면적의 2배고, 그리고 여의도 면적에는 58배로 하는 방대한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현재 반환 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 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한 84%, 이중 84%인 34개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지 구역은 의정부에 8곳, 그다음에 파주에 6곳, 동두천에 6곳, 하남에 1곳, 화성에 1곳 등 총 5개시군에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고요. 의정부 캠프X이나 동두천 캠프 모듈 등 6곳은 미반환 상태입니다. 나머지 12개소는 우리 한국군이 있을 때 사용한다거나 산악 지역에 있어서 또 활용이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반환해서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대상이 전부 반환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아직 반환된 건 아니고요. 그것이 반환이 2008년에 수립된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 이후부터 진행이 된 건데요. 반환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난 9월 17일 날 국제의원회관에서 미반환된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를 조기 반환해달라고 우리 토론회도 갖고 또 각종 시군에서 또 이렇게 촉구 결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환이 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여지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또 민간 투자 활성화에 좀 중장기적인 고민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 반환된 땅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땅은 시민의 주인이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 공유지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그 반환되는 공유지는 지자체나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의정부시의 반환된 공유지에는 시민 공원이 현재 만들어졌고요. 예. 공공기관이 또 입주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곳에 미래 직업 체험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주택과 이커머스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 그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기지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지 네네.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게 되면 또 지원금이라든가 개발비도 많이 올라가고, 네,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땅들이 안전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냥 좀 온전한 반환이 돼야 되죠. 원래 상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미군 공유지가 지난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해복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국내 환경법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토지가 오염된 것도 모르다 보니까 예. 공유지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유지에서 나온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이 보면은 예. 인체나 환경에 상당히 위해를 줄 수 있는 석유계 총탄화수소라고 하는 TPH, 그다음에 TPX라고 하는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연,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 화학가스나 발암물질들이 검출돼서 상당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치해복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조사하거나 이거는 너무 더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존에는 못했던 겁니까? 기존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 의정부에 살면서도 예. 프리패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이렇게 안에 예. 들어갈 수 있었고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갔고 어떠한 상태도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없었었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주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살고 있죠. 우리 예. 지난 의정부에서도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이후로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알다시피 의정부가 또 경기북부 수부도시 아닙니까? 예. 의정부에 국부청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경찰청이라든가 북부교육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경기도 적십사대 등 공공기관이 현재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앞으로도 또 공공기관이나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 국회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안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땅 속의 안반까지 오염이 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미군 유류 창고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그 때문에 상당한 기름이 지표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반까지도 지금 기름이 이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안반이냐 토양이냐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예. 이번에 의정부 의뢰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진영 행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예. 우선 반환된 공여지 80여 곳 중에서 반환된 58곳의 걸반이 29곳 정도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행 토양 환경 보조법상 안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안반을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만 정화를 실시하였고 또한 확산 방지 및 재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이것을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구역의 토양뿐만 아니라 안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를 한 요번에 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네. 경기도 내에 산재한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정화 범위를 토양에서 안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지금은 제가 경기도만 예를 들었는데 예.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되어 있는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예. 토양 환경 정화 작업에 있어서의 그 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말씀하신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도 정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토양 위로 네. 기름띠가 그대로 보이는 등 공사를 멈춰야 할 정도다. 이렇게 네.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본 의원도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예. 뭐 공사했었던 것이 이미 중지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뭐 현장에는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냄새가 좀 심하게 났고요. 저 또한 라이터를 대고서 이렇게 한번 불을 붙여봤더만 불이 홀홀 그냥 붙고 있었습니다. 아직 뭐 다시 쓸 수 없는 거죠. 불도 붙여봤는데 불이 붙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가 나오는 기름에다가 거기서 고기 묻혀가지고 하니까 불이 붙어서 웃긴 얘기를 마치고 유전이라도 발견될 것 같은 그런 농담도 지금 의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은 다 격이거든요. 유전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이제 그러한 농담까지 의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다. 예. 사실 이것이 그냥 현재 의정부에서 어디 정화작업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본 대상지가 2015년 3월에 정화지역 3지역 기준으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1지역 정화 협조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에 오염 토양 정화 계획서를 의정부에 제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 3월에 정화지역 1지역 기준 토양 오염 정화 조치를 완료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토양이 오염이 돼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자, 들어보면 결국 환경 정화 작업이 필요한 땅의 범위를 토양이 아닌 땅속의 안반까지로 넓혀서 다시 보고 또 재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요. 제가 이제 사업자도 만나보고 좀 이렇게 전문가한테도 지금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존법에는 토양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름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표에 대한 지표의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화암 밑에 보통 안반이 있는데 풍화암과 안반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정부에서는 풍화암을 안반으로 보고 풍화암 위까지 정화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나 이 토양 전문가들 지질학자 같은 경우는 토양학적으로는 풍화암 밑에까지 해야 된다. 풍화암은 토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에서는 이게 매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매입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름띠가 둥둥 떠 있고 하니까요. 투자 금액은 일단 이것도 경제가 돈에 걸린 문제인데 돈을 벌자고 한 일인데 지금 개발하기 전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면은 부도가 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투자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환경평가나 조사가 다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사가 가능을 한 겁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김민철 의원님도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국가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수 있게끔 아마 촉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근본 의정부 캠프 시어지에서 발생한 오염 토양은 안반 지역의 오염 물질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는 국방부하고 의정부 심의 사업 시행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일 본 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와 우리 경기도의 장영국 우리 의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좀 그 심각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예. 선뜻 여기에 또 응해주셔가지고 20일 날 우리 장영국 그 경기도의 의장님과 또 우리 그 같은 부의장님들, 그분과 우리 경기도의 그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그 경기도 그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의정부의 그 오염 현장을 그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그 아마 수립하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그 촉구할 그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는 의정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경기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 혹은 미군과 좀 협상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 법적으로는 저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그 경기도의 그 도지사나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도민과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또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그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그 국회나 그다음에 그 환경부나 그다음에 뭐 국방부나 행안부나 그런 국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촉구하고 빨리 정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구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유지 제대로 살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아주 공여지에 있어서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공유됐던 땅이라도 그 반환을 할 때는 국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그 온전히 국민들에게 그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반환되는 공유지의 면적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가 돼서 그동안 그 안보라는 미명 아래 그 희생을 그 강요당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개발에만 그 신경을 쓰다가 보면 시민들의 그 안전을 외면할 수가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이 온전히 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권재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보 누설과 관련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입사 동기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급하게 부장님이 부르는 바람에 메신저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바로 그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옆자리 직원이 제 모니터를 보고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 내용을 복사해서 그 파일을 부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창피를 당하고 난처하게 됐는데요. 옆자리 직원을 용서할 수 없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내 비밀을 누설할 옆자리 직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는 함께 분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처벌할 수 없다. 2번, 처벌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제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1번을 하고 싶은데 대본에 2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그 대본이 잘 나와 있군요. 아니, 이게 회사원들은 누구나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옆자리 동료 메신저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돼서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과거의 대화 내용일지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 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미 메신저에 로그인된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 전송한 행위가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입하는 그런 부정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비록 로그인이 이미 된 상태라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해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 부동산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듣고 오시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30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230명입니다.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200명대 환자가 쏟아지고 3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0시부터입니다.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제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1.5단계 격상이 확정되면 일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일단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춤추기와 좌석 이동이 금지되는데요. 또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연습장은 어떨까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용객이 다녀간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보다 좀 더 소규모의 식당과 카페들도 1m씩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 등도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다른 일행과의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과 종교 활동도 정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는데요. 아이들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가 권고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듣고 오시죠. 단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장에서 운영이라든지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거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냥 예전처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버리시면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이야말로 K방역의 가장 큰 힘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1월 30일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직후 지난 14일과 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A은행의 경우 주말 이틀간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 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주말 348건의 70억 원 신용대출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비은행의 신용대출도 234건에 67억 원으로 직전 주말에 155건, 27억 원에 약 3배에 달합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일과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 90년대생, 2000년대생입니다. 네,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죠. 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요즘 세대 신입사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응답 기업의 42.6%는 과거 신입사원과 비교해 Z세대 신입사원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7.9%에 불과했는데요. 여기서 Z세대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자, 기업들은 Z세대 신입사원들이 이전 세대 신입사원보다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41.6%에 달했고요. 반면 Z세대의 최고 강점으로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빠른 이해와 판단, 다양한 활동 경험 등도 기업이 꼽은 Z세대의 장점입니다. 요즘 일터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죠.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함께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매매에 이어서 전세 가격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전세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 전세 시장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국 전세 매물이 6주 만에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양동이었나요? 줄 서서 전셋집 네. 구하고 제비 뽑기로 계약하는 네. 그런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시장이 좀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세 매물이 6주 만에 증가했다 해서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6주 저번 달이 전세 매물이 최저치였다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또 하나의 수치가 전세 수급 지수, 그러니까 전세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인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일치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불안하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세 수급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라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전세가가 여전히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매물 부족도 문제지만 꾸준히 오르는 전세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살까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서울 힘들다. 경기도 외곽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KB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지난달 전세가율이 54.2%로 집계가 됐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라는 건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착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액이 떨어지거나 안정됐다라는 판단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집값이 올랐으니까 전세가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집값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치솟고 폭등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으로 그래 나온 거고요. 오히려 음마 아파트 같은 재건축 예정인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올 초에 전세가가 6억
6억 원이 안 됐었는데 예. 최근에 9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상당 부분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안정적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은 치솟는 집값에 따라 오르는 전세값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지금 뭐 전세 상황 좋지 않고 착시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결국은 빌려주는 물건값이 오르면 빌려주는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값을 결국은 시간을 사이에 둘 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전세값이 별도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집값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가 집값 대책을 근본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고 사실 또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전세값은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임대료 상한제가 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로 새로 계약 맺을 땐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르고 싶어 할 것이고 거기에 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면 전세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르면 18일 내일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 대책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사실 싸늘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지금 보십니까? 이제 집값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대책이 언론에 보도된 도로는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를 활용해서 수만 가구를 연내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년 초까지.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신규 공급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정부가 다시 사들여서 공기업을 통해서 다시 사들여서 재임대를 해주는 거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정부가 LH가 직접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주택이 지금의 이 전월세 시장의 무주택자들이 약 600만 가구인데 600만 가구의 이 불안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민간인데 어디에 있던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의 문제이지 누구 특정 호에 들어가서 그분만 안정화돼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금 뭐 공공임대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전세 대란에 좀 지친 실수요층에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좀 어렵죠. 지금의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기존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고 신규로 공급하면 3년,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거 불안 해결하기는 어렵다. 근데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주택 수가 모자르냐? 주택 수는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기존에 내고 있는 그 주거비를 낮추냐의 문제인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쓰냐에 따라서 집값은 오르기도 했고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러한 것들은 뒷전인 채 어떻게 풀겠냐고 하면 결국은 공급 확대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서 또 공급을 늘려서 또 신도시를 더 개발을 해서 또 공급을 늘려서 결국은 집값도 잡고 뭐 임대도 늘리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얼핏 보면 가능할 것 같지만 시장에 어떤 주택이 나오냐. 비싼 주택이 나오는 방식은 기존 주택을 더 자극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이 투기 수단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은요 시장에 자기 주택을 매물로 내놔야지만 전월세에 사는 분들한테 기회가 마련되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면 더 사재기하는 거거든요. 무리를 해서라도 더 사재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집을 내놓겠다가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강력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이 제공되는 그런 주택을 내놓을 개혁 방안이 전혀 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얼마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청약과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백 가구. 근데 이때 이 집값이 절대적으로 낮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존 집값보단 쌌지만 무주택 서민에게는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비싼 집인데도 이 청약 과열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주택은 서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을 만들고 주변 집값도 자극하는 아주 나쁜 방식의 분양가 제도인데 이러한 분양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훨씬 지금 더 전월세나 집값 불안 해소하는 데는 효과 있는 정책이다.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여당에서 전세가 상한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계약 갱신을 허용할 때는 임대료를 2년 안에 5% 올리는 걸로 상한제가 들어가는데 신규 계약,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자와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때 많이 오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정부는 아니면 일각에서는 또 상한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제대로 시장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은 너무 높은 거고 또 어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을 수 있는 가격들이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 소득세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다 상한제를 둬버린다? 그거는 되게 그 안에서의 불만과 부작용과 불공정이 또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섣부르게 또 개입을 해서 규제하는 것보단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게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 그러면 어떤 게 좀 포함되어?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야 된다. 지금 임대차 등록 실거래 월세 얼마인지 전세 얼마인지를 정부가 다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선 시행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그걸 빨리 당장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집값을 좀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분양가 규제 정책 또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자들이 지금 이미 비싼 전세금을 지불하면서라도 계약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세금이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이 갭투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깡통 정세 등의 우려로 그럴 때 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 상품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정책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불. 단순한 전세난을 좀 타개하기 위한 너무 급한 정책들이 아닐까. 지금의 전월세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가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서민 세입자들은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보다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가를 규제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A면 A에 대한 방법만 나온다고 해서는 그게 답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경실련에서 그 30년간 서울 전세가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세가 변동에서 앞으로 시장에 참고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30년치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세값은 이제 집값은 투기적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게 실수 시장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관리하지 않으면 전월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음마 같은 사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9억 원대까지 거래가 됐다고 했는데 집값이 한창 떨어지던 박근혜 정부 때 음마가 8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매가가 그 정도의 매매가가 유지됐더라면 더 떨어졌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고가의 전세금 때문에 불안한 상황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 대책과 전세값 대책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전세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치솟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가 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을 확보해야지만 집주인들이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게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도 해줘야 되는 책임성을 강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위한 실거래 신고 의무제가 따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4326번님, 안정화 대책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정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득 대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지금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정부가 발표한 집값이 소득 대비 4배, 5배다 안정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이 들었을 때 4, 5배?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가 9억에 연소득 5천만 되더라도 거의 18배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통계가 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재확인됐고 정말 정부 말대로 4, 5배로 떨어지려면 지금의 집값을 반토막 더 이하로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중위값이 9억 원이면 5억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돼야 안정화가 됐다. 그래, 왜냐하면 소득은 그렇게 급하게 늘거나 급하게 떨어지기가 그렇죠,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거품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이 적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취임초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3억은 최소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더 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선 3억 떨어뜨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 조금만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그 MB 정부 때 강남에 평당 1,000만 원짜리, 강남에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시장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나오니까 민간에서 아예 분양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분양해도 이제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공급선인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게 13억대 아파트 값이 음마 같은 경우가 8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떠한 정부가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파트 값이 거품입니다. 한번 떨어지겠다라는 신호가 이제 우리 시장에 읽혀지면 그냥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또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아파트 시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서울 2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세와 공시가를 분석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은 평균 14%가 올랐고 공시가격은 서울 평균 39%로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 조사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면서요? 네, 이 부분 계속 저희와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실련이 이미 올 상반기에 50% 서울 아파트값 국민은행 중위가격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값 중위가격 기준으로 52%가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정부가 아니다. 국가통계인 감정원 통계로 하면 14%가 올랐다고 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통계고 경실련은 민간 통계니까 정부 통계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고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통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게 국민은행 통계하고도 맞지 않지만 경실련이 지금 청와대 참모분들 또 국회의원분들 공직자분들 계속해서 주택 재산을 공개한 내역의 그 아파트값 상승액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40에서 50%, 세종시 같은 거는 100%도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 정부가 말한 14%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저희가 되묻고 싶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 안에 22개 단지를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안에 14% 오른 단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조사한 결과는 그 이상? 5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정부가 경실련은 지금 어디 아파트가 올랐다고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고위공직자들 아파트도 다 위치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정부는 14%에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디 아파트인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통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훨씬 필요하다. 정부가 그 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정부를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또 조사 방법이나 표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저희도 전수조사가 아니듯이 정부도 전수조사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 표본을 했길래 그 표본의 결과가 14%인지는 22개를 이렇게 꼽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강남, 비강남에 있는 대규모 단지를 꼽았고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계속해서 발표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표본 수가 아파트가 9,400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정부가 공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파트 표본수가 3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보다 훨씬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표본수를.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 자료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궁금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표본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서 그 가격이 나왔는지를 좀 공개해 주시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셔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설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또 선조들이 목 놓아 통곡했던 날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당했던 을사늑약의 날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하루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로 맺겠습니다. BY의 나의 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